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금값도 김치 프리미엄. 금값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나요? 금값까지 싶은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값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오른 편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요,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 것을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 뭐 과거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금값에는요 사실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 비싸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국제 금 시세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한 21%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KLX 금시장에서 실제 해외 거래되는 금시장과 우리나라의 KL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추이를 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가격 차이가요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자로 보면은요 2월 3일 같은 경우가, 이게 최근이에요. 네. 2월 3일 같은 경우가 국내 금값과 해외 금값의 차이가 2% 정도, 아니 그러니까 0.5% 정도 이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일 와서는요 10%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14일 와서는 그 사이에, 그 4일 만에 어떻게 됐냐 21%나 차이 납니다. 엄청난 격차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뭐 관세 전쟁이다 막 해서 지금 국내의 경기가 좀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금을 좀 사둬야지. 왜? 안전자산이고요. 뭐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현물 금을 이제 사시러 뭐 종로 금은방도 가시고, 그래서 금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요즘에 불경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계속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그러면 또 안전자산인 또 금을 또 사러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금을 사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은, 영향은 언론입니다. 이게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또 네. 괜히 사야 될 것 같고 막. 언론에 보면은 최고치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가기 전에 이거 좀 나도 편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유독 또 이렇게 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골드바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이제 조폐공사에서 은행 쪽으로 골드바 좀 그만 좀 팔아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지금 사실상 이제는 골드바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금값이 상승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렇게 또 금을 많이 사고 있지만, 실제 국제 금 시세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오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경제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아지면서 국제 금 시세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정말로 현실한다 그러면 미국 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안전자산의 금이 또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때 막 유동성 엄청 풀었잖아요. 돈 엄청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자산가들은 이거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온다. 왔어, 실제 왔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나 실물이거든요.
부동산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또 쉽게 살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이제는 시각의 판단이 나오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지금 흘러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듣고 국제시장 시세와 국내 시장 금값이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은 해외에 가서 좀 금을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해외에서 만약에 금을 들어온다라는 거는 단일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거나 거래됐을 때는 부가세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세금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뭐 금 덩어리를 들어온다 이런 어떤 생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국내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보통 증권사들이 공매도에 나서 가격이 내려가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공매도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는 없는 것을 빌려서 갖고 온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시스템이 이제 공매도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없는 것을 내가 없으니까 빌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금이 있어야 빌려오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잠체를 빌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공매도의 사건 사고는 대부분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없는 걸 빌려와서 그것도 이제는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는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있어야 빌려오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필드에서도 금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야말로 금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치열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사들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금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이제 순위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을 이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이게 금 보유량 순위가요, 1년 사이에 원래 36위였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재작년에.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단이라 좀 떨어졌는데, 보니까요 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금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부분 달러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금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린다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본다 그러면 뻔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중국인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예. 아니 뭐 미국이 워낙 잘 사니까 또 그다음에 네. 중앙은행이 금을 그렇게 이제는 또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확인해 보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그 재무국에서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정말로 잘 보관되어 있는지. 워낙 금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네네. 얘기도 돌아요 지금. 미국에서 워낙 금이 많고요. 그러니까 2위가 이제 독일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요 한 6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쭉 순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경쟁국이기도 하죠. 반도체 경쟁국이기도 하고 경제 시스템이 비슷한 대만도 13위. 심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필리핀이 30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네요. 필리핀이 한 30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38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이 그만큼 적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금값이 높은데 한국은행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외환보유고에 금 비중을 높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예전에 한번 대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2011년도와 13년도에 금을 한 90톤을 이제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기 싫었는데 그때 금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여튼 비판하다 보니까 왜 안 사냐부터 해서 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00달러였다가 지금 2011년도 같은 게 1900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쯤이나 13년도에 금값이 높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가 그 당시에 1900달러 정도, 온스당 1900달러 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1000달러로 떨어집니다.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이게 한번 그 당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에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을 매입하지 않았던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에서 사실상 달러,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시장에 사실 달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달러 값어치를 내려줘야 돼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장 풀 수 있는 거는 금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달러를 시장에 바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금보다는 달러가 낫다. 그래서 금 비중은 이제는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온스당 트라이 온스당 거의 3,000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너무 금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사실 매입 의사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워낙 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금 투자를 할 수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골드바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골드뱅킹 방법이 있고 금 ETF 투자, 또 KRX 금 현물 투자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일까요? 일단 정말로 잘 정리하셨는데 일단 내가 이제 금을 사고 싶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종로 금은방 가는 금속 겁니다. 가서 가게 그래서 가서 네. 금덩어리 사는 거예요. 금덩어리 가서 이제 금덩어리 사러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현물로 사실상 이제는 실물금을 산다 그러면 단점은 보관이죠. 그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집안에 이게 금덩어리 도둑이라도 들까봐. 있고, 네, 도둑이 들까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보안 시설이 잘 아파트마다 잘 돼 있는데 과거에는 도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관도 좀 어렵고 무겁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단점은 가지고 있죠. 근데 장점은요. 일단은 팔 때 세금을 안 내죠. 네, 팔 때 내가 그냥 세금이 거래하는데, 네, 네. 거래하는 건데 살 때는 당연히 이제 부가세 10%를 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네. 팔 때는요 거래 비용이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사람 만나서 파는 거니까 어떤 플랫폼 통해서 파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어떤 장단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만약에 내가 현물금, 실물금을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골드뱅킹입니다. 그러니까 금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금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요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은행 가셔갖고요 나 금통장 하나 만들러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금통장이 좋은 점은 뭐냐면 소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께서 금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돈만큼 현재 시세로 해서 금을 사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금통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통장이니까 아니면은 이걸 금으로 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금으로 그때 뺄 때 또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10% 부가세가 이제 붙어요. 네. 그때 가서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실물금 이것도 아니고 금통장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식 거래랑 똑같아요.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KRX 금거래 계좌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KRX에서 주식 투자하듯이 똑같이 금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요 소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1g만큼 살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마찬가지예요. 살 때는 사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제 매도를 하거나 나올 때 그때 이제는 인출 시 한 10%의 이제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 소득세가 없어요. KRX에서 이제 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야. 이거를 하게 되면 실제 내 이름으로 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투자한 만큼 금을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간접 투자는 뭐냐면 펀드 같은 거죠. 금 펀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TF 상품도 있어요. 금과 관련된 ETF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간접 투자 상품으로 주식 투자하듯이 여러분 그냥 주식 투자 앱 열고요. 증권 우리가 투자하듯이 거기서 보면 금과 관련된 ETF 상품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내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투자했으니까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외국계의 ETF 상품이 있어요. 외국 상품이죠. 외국 회사에서 만든 ETF 상품은 외국계잖아요.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율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ETF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사실상 따져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냥 무작정 뭐 ETF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냐
해외 ETF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율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뭐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만약에 내가 지금 금방 가서 금 달라 그러면 없어요, 금이.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KLX 금시장에서 이제는 소액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현실성으로 괜찮다. 이게 좀 그런 분들 있어요. 금값이 높은데 나는 뭔가 소외된 느낌인 거죠. 집에 있는 금 다 팔았다 예를 들어서 막 금값은 높아지고 나만 소외받나? 그럼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되는 게 그런 KLX 금시장이라든지 금 소액이라도, ETF 네. 소액으로 투자하면 좀 그나마 심리적으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큰 이익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시장의 수요가 좀 과도하게 몰린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번질 수 있다는 네. 우려감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현재 국내 금값에 투기 수요가 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21%나 더 외국보다 또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투기 수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오르는 거는 맞아요. 그죠? 국제 시세만큼 오를 겁니다. 계속적으로 쫓아갈 텐데 우리가 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금방 꺼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금과 관련된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금 투자 열기가 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요. 은까지 보죠. 은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금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막 금값이 오를 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대체제로서 이제 금이 오르면 은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게 정말로 발 빠르신 분들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은 투자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은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로 본다 그러면 계속 한 이번에 온스당 한 40달러도 갈 수 있다. 지금 한 30달러 선에 있거든요. 온스당. 네. 그러니까 은이 이제 이번 연도에 쭉 가면 한 40달러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은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은은요 일단은 사실상 봤을 때에 산업용 수요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면 은은요 반도체도 쓰이고요, 네. 의약도 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에서 많이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경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은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게 바로 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자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에 큰 손이 훅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높아집니다. 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변동성이 조금만 이제 자산가가 큰 돈 갖고 국제 시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은가격이 쭉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이런 큰 손이 갑자기 빠져나가 그러면 훅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똑같아요. 금과 똑같습니다. 이게 실물 보관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똑같아요. 은도요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펀드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간접 상품도 존재하니까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과 은 둘 다 귀금속이긴 하지만 금은 자산이고 또 은은 자산이자 또 산업용 수요까지 좀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수입 과일이 흔해진 까닭.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 수입 과일을 정말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주요 과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뭐 파인애플이나 망고, 블루베리, 예전에는 뭐 동남아나 가야 쉽게 접할 수 있던 과일을 지금 국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수입량이 늘어난 걸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실제 네. 통계도 나긴 나왔는데 네. 뭐 이걸 선호해서라기보다는 국내 과일이 너무 비싸서 대체제로서 오히려 그렇군요. 네, 지금 워낙 국내 과일이 뭐 사과라든지 배가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가 1위였거든요, 상승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일 가격이 국내 과일 가격이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서 이제 해외 과일들을 신선 과일들을 많이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통계를 봤더니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12대 주요 신선 과일 수입액을 발표했는데 이게 12대 그러니까 이제는 주요 수입 과일이 뭐냐?
12가지를 뽑았는데 그중 하나가 뭐 이미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오렌지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레몬도 있고 자몽도 있고 아보카도, 예, 포도, 아보카도라든지 키위, 체리, 포도. 석류. 네. 네. 석류, 뭐 키위도 많이 먹잖아요. 많이들 드시는 예, 과일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네. 파인애플, 뭐 망고, 바나나 이게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봤더니 2018년도 같은 경우가 이런 수입액이 13억 3,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치였어요. 최고치였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18년도 이후에 좀 수익 과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딱 오면서 운송비가 기하급수로 올라갔거든요.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입 과일이 좀 주춤했다가 2023년도에 이게 12억 500만 달러로 다시 치솟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왜 이렇게 2023년부터 수입량이 많아졌냐 그러면 이게 국내 과일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뭐 작황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는 기름값 높아지면서 작물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키워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당 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당 관세는 뭐냐 그러면 일단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높아진다 그러면 특정 품목을 찍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세 같은 경우가 0% 책정합니다. 보통 더 높아질 수 있고 근데 이건 아예 낮추는 할당 관세였죠. 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사실상 0%를 하다 보니까 물건값은 싸지겠죠. 할당 관세를 지정을 해서 이런 수입 과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같은 경우가 최고치를 찍었죠. 14억 4,70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2조 한 899억 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보다 한 20%나 더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수입 과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우리나라의 과일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체되어서 수입 과일을 찾고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서 관세 부분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수입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입 과일을 찾게 되고요. 실제 저도 최근에 오렌지를 좀 샀습니다. 확실히 귤보다 싸고 확실히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오렌지는 예전에 비쌌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국내 과일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역전 현상이 벌어졌군요, 가격이. 네, 그래서 오렌지가 오히려 더 싸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오렌지를 먹고 있죠. 네. 자, 뿐만 아니라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국내에서 재배된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해외에서 오는 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겠냐 이런 인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좀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선 과일, 그러니까 외국계 신선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됐고요. 그거를 이제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요리에서 또 요즘에 K 컬처에서 네. 요리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 이제 요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보카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또 냉동 형태로 되게 신선하게 네.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해서 네. 수입 과일을 또 오히려 찾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 과일 재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산이 점차 줄고 있고요. 이상 기후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과일 수입은 또 한동안 계속되고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 미국산 과일의 수입 압박 더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국내 과일 농가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포인트냐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2월 4일에 중국 관세 10% 추가 적용했죠. 이건 이미 적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10% 관세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고된 게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3월 12일에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25%의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4월 2일에는요.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25% 이상의 관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줄줄이 관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지금 전략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산 LNG를 산다. 대신에 우리는 영수증을 청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네 에너지 그럼 사줄게. 그럼 네. 우리나 관세 좀 철폐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교환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미국산 과일, 미국산 농산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줄게 미국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그럼 우리는 다른 거에서 이제 관세 유예를 받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수입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우리가 한미 FTA 체결했을 때 농산물만큼은 지켜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FTA가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선 재협상 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한미 FTA 재협상은 막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제도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관세 국가 유예하게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호 관세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상호 관세가 탁 내겠을 때 각국 나라 분석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호 관세가 어떤 뜻이냐 이거 분석하기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냥 너희가 10% 하면 우리도 10% 할게. 그런데 그런 거죠. 한미 FTA 같은 경우가 그다음 멕시코, 캐나다, 한국은요.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이랑 맺었습니다. 관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98%가 무관세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어차피 관세가 없는데 거기에 뭐 관세가 없는데 어떻게 상호 관세를 합니까? 관세를 서로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비관세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세는 아닌데 우리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더라. 그게 뭐냐? 부가세라는 거예요. 네. 미국은 부가세라는 게 없어요. 판매세라고 해서 4%, 한 4에서 한 6%에서 6.6%를 이제 판매세로 받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가 관세 부가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였을 때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팝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산 제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는요 영세율이라 해갖고 사실상 10%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기 싫은 거죠. 네. 또 우리나라는 10%죠.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막 22%, 심지어 막 30%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농산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국산 거를 뭔가 사주고 대신에 이런 어떤 관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 타격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첨예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이죠. 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대미 통상사절단을 끌고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실까요? 주택거래도 당근시대. 요즘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주택 매매, 또 전세 등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집을 매도하는 집주인들의 게시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매수 계획이 없어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개 비용이 비싸다. 네, 수수료 부담 때문에. 네, 중개 비용이 비싸다 보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느끼기에 비싸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우리가 이런 걸 프롬테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프롬테크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협회랑 사실 프롬테크랑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근마켓이라는 곳도 사실상 중개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집거래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이거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직거래다 보니까. 그래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슈들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이 추세가 문제가 이제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이제는 추세인 거죠. 지금 통계를 봤더니 2022년 같은 경우가 건수로 본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한 7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2023년도에는 한 2만 건이 넘어가요. 2만 300건 정도가 되고 2만 3천 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월부터 7월까지가 3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중개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현상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굉장히 생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근데 직거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명확해요. 목적은 중개수수를 아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제 10억 원짜리 거래하게 되면은 거의 중개수수로만 5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양측에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거래를 하는 풍토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사기 위험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은 직거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중개 물건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컨설팅 해주고 그걸 제안하고 그걸 또 공제보험이라고 해서 1억 원까지 보통 책임져 주는 제도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직거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사시는 분들이 권리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허위 매물입니다. 이게 허위 매물이다 보니까 정말 많죠. 허위 매물. 예,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네. 물건이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 많고요. 지금 이게 무자격자의 당근마켓 중개대상물 광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뭐 집주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매 상가주택입니다. 이거는 상가통 이제 주택인 거죠. 33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아끼는 직거래를 아끼는 비용이 뭐 2,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고 그럼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했을 때 저 비용을 다 그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상가거래다 보니까 네. 이제 금액이 더 비율이 높아질 훨씬 수밖에 높네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집주인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다. 네. 요거는 당근마켓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건데 이제 등기부 등본이랑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자와 이제 서로 이제는 확인 절차를 확인 절차를 거쳐서. 거쳐서 네. 맞다 그러면 이렇게 집주인 표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제 허위 매물 같은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허위 매물의 사기는 딱 하나예요. 허위 매물 올리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직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등기부도 다 가짜야. 왜냐면 사는 입장에서 등기를 못 보시는 분인 거죠. 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등기부 등본을 볼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다 보니까 팔고 돈 받고 나르는 요게 전형적인 사실 직거래에서 나오는 사기 패턴이다 보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에 국토부가 직거래가 늘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 인증과 매물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는데요. 실명 인증이 그런데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각 그 플랫폼들이 뭐라고 있냐 당근마켓은 최근에 아까 우리 보였잖아요. 집주인이라는 표시. 네.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와 판매자의 거래를 봐서 이제 실명 인증을 해서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 마크가 달리는 거고 또 하나가 사실상 이제 과거에는요 너무 허술했던 게 그냥 본인 인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허술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러면 일단은 통신사 우리가 보통 본인 인증할 때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사에서 확인 문자 오고 그거 막 찍어야 되잖아요. 네, 인증번호 누르고. 네, 인증번호 네. 누르고 그런 것처럼 이제 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맞는 사람인지를 이제 본 거 이렇게 좀 엄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힘들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실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도 사실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거래로 맘먹고 사기꾼이 직거래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거래는 좀 위험하다. 예, 내가 만약에 권리 분석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권리 분석을 못 본다라는 그런 측면이라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직거래는 비추어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금액이 클수록 물건 가격이 높을수록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도 네. 과연 그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제보험이 1억이에요. 네, 그래서 1억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는 1억까지만 사실상 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이제 많은 분들이 직거래하는 이유가 이런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외국계의 공인중개사의 컨설팅처럼 자세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험률이 다릅니다. 네. 굉장히 그 중개 수수료가 외국 같은 는 비싸요. 금액도 높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만큼의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는 것만큼의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흡하다라는 게 이제는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인중개사가 전 협회에서 아마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직거래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직거래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대책을 아마 내놓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나예요.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수수료 절감 매력이 정말 크다 보니까 직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직거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학교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그 내용도 아닌데 그 과목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1시간 동안은 특강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이렇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라 네. 이러면서 야 니네 이제 월세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그 월세 사시는 우리 자취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일부러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딱 띄워보면 인터넷 대법원 가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건 여담이지만 네. 뭐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범죄 뭐 아닙니까? 궁금한 사람 있다 그러면 주소를 물어보시고 오. 그 다음에 이제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등기 사이트에 가셔서 거기 가서 이제 주소 치면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올 겁니다. 표제부는요 그 물건의 위치 상태를 얘기해요. 뭐 이게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뭐 콘크리트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게 갑구죠. 갑구가 이제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건지 자기 건지도 볼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구를 보셔야 돼요. 을구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사실상 빚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어. 대출 상황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채권 채권이 걸려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면서 이게 직거래했을 때 파는 사람의 소유권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위치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뭐 근저당이 걸려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못 보면 직거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기당이 딱 좋은 케이스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식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언제 지급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시기 또 이제는 같이 날짜를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모든 과정은 허락을 구하고 녹음을 해놓은 게 가장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무엇보다 신분증 확인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절대 대리인이 온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대리인 온다 그러면 저도 거래를 많이 하지만은 대리 온다 그러면 전 피하는 법입니다. 전 별로 피해요. 아무리 거기서 이제는 대리인에 대해서 위임장을 써주고 해도 뭐 인감증명서 갖고 와도 저는 일단 피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 본인이 온다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위임장을 갖고 와도 사실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인감을 갖고 와도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직거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잘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정치권 뜨거운 감자된 상속세 개편 향방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는 일괄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는 5천만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이게 1997년 이후 그대로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개편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을 확실히 네. 밝힌다 그러면 네. 개편해야 됩니다. 이게 개정해야 돼요, 사실. 너무 오래됐죠.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자녀 공제가 5천만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개정사항이 분명히 돼야 되고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 아마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현행 같은 경우가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이거 최고 세율도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이제 말들 많은 게 이 최고 세율 문제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일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괄공제라고 해서 이걸 이제 10억으로 높이자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걸 8억으로 높이자. 그래서 이거는 일괄공제입니다. 무조건 이제 공제해주는 역할이야. 무슨 얘기냐? 10억 원까지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속세 10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5억에서 8억 원 얘기했고요.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5억에서 10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현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 공제 인당인데 현재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을 5억, 크게 이제 상승했죠. 그래서 이걸 인당 5억씩은 이제 비과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를 그냥 유지하자. 현행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대불림을 좀 막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세고 세율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거는요. 어차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배우자 공제도 비슷하죠. 뭐 일괄 공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게 저 최고 세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고 세율이 현행이 50%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50%를 민주당 쪽에서는 유지를 하자는 거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는 그걸 10%포인트 정도 내리자. 그래서 40%로 하자. 그러면 이제는 40%로 낸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했을 때 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취지가 공감하는데 이 최고 세율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상속세를 좀 깎아야 된다는 것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입장차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중간가 아파트를 해도 사실상 이제는 지금 현행을 본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사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상속세율에 대해서 이제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팩트는 그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 사실상 소수입니다. 극소수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소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근데 네. 이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상속세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상속세 개편이 결국에는 부자 감세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도권에서는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왜? 과표가 올라가요. 그쵸. 지금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다 보니 지금의 딱 이제는 상속세 개편이 개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다 그러면 아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뭐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죠. 갑자기 이제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네, 네, 네.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중도층 표를 잡기 위해서 양당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속세 개편안은 아마 국회에서 아마 더 진취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것.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속세 낼 돈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집을 팔아서 아버지가 물려준 부모님이 물려준 그냥 재산 팔아갖고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자는 게 이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게 뭐 여야는 거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 세율인데 지금 세율이요 30억 초과 같은 경우 과표가 30억 초과면은 네. 50%를 이제 상속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반을 뛰어간단 말이죠. 네. 물론 누진 공제액이 있어야 4억 6천만 원 빼주는데 하지만 이제 거의 반을 이제는 걷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추자. 이게 이제는 뭐 여당과 이제 정부의 이제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진행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총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하면 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18억 원이 이제 과표입니다. 이건 과표 얘기예요. 이제 과표가 18억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 안 들어간다 그러면 18억 이하는 사실상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안 내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그냥 뭐 강남 쪽이야 뭐
당연히 내야 되고요. 네. 그쪽은 워낙 비싸니까 아파트 네네. 가격. 근데 웬만한 강남 3구 빼고는 아마 상속세를 안 내겠죠. 18억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게 여야 합의가 될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녀 공제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현행 유지안을 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려줘야죠. 예, 공제 금액 올려줘야죠. 이거 너무 5천만 원.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사실상 이제 상속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1.5고요. 그러니까 네. 비율이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1씩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법정 상속 1순위가 이제 자녀들입니다. 그다음에 직계 이제는 비속인데요. 자녀 아니면 손자예요. 그러면 사실상 1순위가 자녀분들인데 만약에 상속을 받는데 이게 5천만 원만 공제해 준다 인당 그 너무 낮아요 공제.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자녀 공제는 저는 좀 더 올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지금 그 5억 원이 되느냐 뭐 얼마가 되느냐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고 자녀 공제 부분은 현실성 있게 높여주는 것이 분명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최고 세율 인하를 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방향성인 유산 취득세 전환을 언급하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그렇죠. 이제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방식 요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 좀 지금은 이제 유산세 방식입니다. 현행은 유산세 방식이고 이제는 정부나 아니면은 뭐 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 피상속인이 재산 총액이 한 1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15억 원인데 세율이 한 4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고 있죠. 유산 취득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만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자가 들어가면 피를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예, 돌아가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이제는 물려받는데 그럼 상속인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다 그러면 세율이 4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총 6억 원의 가세가 나와요. 그 자녀가 이제 3명이라 그러면 이걸 2억씩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억씩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는 뭐냐 그러면 인당 가는 거예요. 인당. 이걸 통합해서 세율이 되는 게 아니라 과표가 통합해서가 아니라 인당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니까 자녀가 3명이니까 한 명당 5억 원씩 나눠갔잖아요. 그럼 5억 원에 대한 세율 20%. 아까 얘기하면 통으로 15%에 대한 세율이 40%가 아니라 각자 5억 원씩 되니까 5억 원에 대한 세율 그러면 20%니까 5, 20이죠. 그러니까 1억 원의 과세가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유산세로 간다 그러면 각각의 2억 원인데 이게 유산 취득세로 간다 그러면 1억 원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이 더 이게 현실적이죠. 각자 물려받는데 사실상 111이거든요. 자녀들은. 그러면 똑같이 나눠서 세율을 계산해야지 이걸 통으로 세율 계산한 다음에 그걸 분배한다 세금을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조금 가지면 낫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통상임금 확대, 내 월급도 바뀔까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 통상임금 개정과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통상임금이라는 걸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통상임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각종 수당을 계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외 수당이라든지 뭐 휴가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약간 뭐 야간 수당이라든지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수당을 계산했을 때 기준이 되는 거. 이게 통상임금입니다. 이게 통상임금에서 사실상 이제 곱하기해서 이 각종 수당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통상임금이 만약에 낮다라고 그러면 나의 수당도 낮아지는 거고요. 통상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면 나의 수당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수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나의 연봉이 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수당을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사실상 과거에 빠졌던 조건을 걸었었어요. 당신이 며칠 이상 일했을 때에 이런 수당을 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마저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 그 조건을 걸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냥 고정성이라는 게. 고정성도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상여금도 그랬어요. 네. 뭐 어느 정도 기간 근무해야지만 준다. 이런 네.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고정성을 제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해 못 하세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본다 그러면 연봉 4,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35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요. 보통 식대 교통비 다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230만 원이 통상 임금인데 만약에 요번에 바뀐 걸로 보면은 이제 350만 원이 통상 임금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수당이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경영계 부담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과거에는 좀 사실 좀 이런 편법이었지만은 수당으로 다 뺐거든요. 수당으로 다 빼서 사실상 연봉 기본급을 낮춰놨는데 이걸 이제 다 포함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임금 인상에 오르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